비트코인 회사가 배당을 준다라고 해요. 딱 이 한 문장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안정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구조를 뜯어보면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게 보수적으로 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현재 자본시장 안으로 더욱더 깊게 들여보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기관들은요, 지금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으면서 배당 우선주라는 이 옷을 입혀가지고 들어오려는 흐름이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죠. 근데 그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가져가는 회사가 배당을 주는 이런 우선주를 만들겠다라고 해요. 변동성이 큰 것과 배당이 붙은 것, 이 한 회사 안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그런데 자본시장은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새로운 자산이 들어올 때 그 자산이 먼저 익숙한 포장으로서 번역되는 이런 경향이 존재한다는 거고, 낯선 것을 그대로 들이밀면은 규제랑 규정에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먼저 종이로서, 증권으로서, 회계 언어로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타플래닛이 내놓은 공시를 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더 또렷합니다. 지난달 11월 20일 공시에서 회사는 현재 12월 20일 임시 주총 안건으로 몇 가지를 올렸다고 적었어요. 이 자본금과 자본 준비금을 줄여서 다른 자본 잉여금으로 옮기는 안건이 있는데, 정관을 바꿔가지고 A종이랑 B종 같은 이 종류 주식 발행 여력을 늘리는 안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종 종류 주식을 제3자 배정으로 발행하는 안건이 있어요.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더 들고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모으는 방식이 이제 보통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 이 기관이 좋아할 만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본금이랑 자본준비금 감액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겁나게 만듭니다. 이 감액이라고 하면 회사가 망해서 자본을 깎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번 건은 문서에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다라는 거. 이 순자산 항목 안에서 돈의 위치를 옮겨가지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이런 주주 환원 재원을 더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요. 같은 지갑 안에 잠긴 칸이 있고 또 꺼내 쓸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잠긴 칸에 있던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칸으로 옮기는 작업이라는 거. 이 지갑의 총액이 갑자기 늘었거나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 신호라기보다도 앞으로의 자본 정책을 위해서 미리 길을 닦는 이런 설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설계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 비트코인 중심 회사가 돈을 모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쉽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채입니다. 이 방식은 희석을 줄이지만 이자랑 상환이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우선주가 있어요. 이 우선주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주는 대신에 보통주처럼 무제한의 권리를 주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 기관한테는 이런 것들이 익숙하겠죠. 일정한 수익 구조가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고 회계상의 처리도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타플래닛이 재밌는 지점을 건드린 것도 바로 여기에요. A종 배당 조항을 보면은 배당이 매달 지급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또 배당률 산정에서 일본 단기 금리 지표의 1개월 토날을 참조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배당을 시장금리랑 연동해서 기관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겠다는 뜻인 거고, 이 B종도 역시 배당 빈도를 반기에서 분기로 바꾸는 조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조정들이 해외 기관과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우선주 구조는 개인 투자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기관의 내부 규정과 요구를 통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통로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 기관들은 사고 싶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느냐로 움직입니다. 어떤 연기금은 코인을 직접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보험사는 수탁 규정 때문에 지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펀드는 내부 규정상 ETF나 상장 주식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돈이 있어도 실제로는 못 사는 돈이 많다는 거고, 이 돈이 들어오는 길은 결국에 증권화입니다. ETF도 그 길의 하나겠죠. 그리고 메타플래닛 같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의 주식도 또 하나의 길입니다. 여기에 우선주랑 ADR이 붙으면 그 길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올해 12월 19일 메타플래닛이 스폰서드 ADR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공시한 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ADR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자가 자기 시장 인프라 안에서 해외 주식을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OTC에서 거래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ADR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즉 지금 단계에서는 이 새 돈을 끌어와가지고 회사에 바로 꽂는 수단이라기보다도 해외 투자자가 들어오기 쉽게 문턱을 낮추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은 이런 문턱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차이를 만들죠. 접근성이 올라가면 거래가 늘고요. 또 관심이 늘어나고 결국에 자본 정책의 선택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조각이 연결됩니다. 올해 9월달 메타플래닛은 마이애미에다가 메타플래닛 인컴 코프라는 자회사를 세운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목적은 비트코인 인컴 사업,
즉 파생 상품 등으로 수익과 현금 흐름을 만드는 활동을 강화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사업을 비트코인 트레저리, 즉 보유 중심의 핵심 사업과 분리하면서 이 거버넌스랑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배당은 결국에 현금 흐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들고만 있으면 현금은 생기지 않아요. 가격이 오르면은 장부상 이득은 커져도 배당을 주려면은 결국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저리랑 인컨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엔진을 두 개로 만들고 그 위에 우선주라는 기관용 상품을 얻는 이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시장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이 배당 우선주를 만들면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배당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관련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방향이 맞아요. 배당이 붙으면 의무가 생기고요. 의무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는 보통주랑은 다르게 조건이 다양합니다. 배당이 누적이 되는지, 연기가 가능한지,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부담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흥분하거나 겁먹기보다도요, 한 가지 기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앞으로 메타플래닛이 보유를 늘리는 속도랑 현금 흐름을 만드는 속도, 그리고 주주 환원을 실행하는 속도가 균형을 이루는지 보는 겁니다. 이런 균형들이 깨지면은 어떤 구조도 오래 갈 수 없겠죠. 이제 거시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구조가 나왔을까요? 전 세계 자본시장은 이 지난 몇 년 동안 금리랑 유동성 환경이 바뀌는 큰 파도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돈의 취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금리가 높을 때는 확실한 이자가 있는 자산이 강해지고요. 금리가 내려갈 때는 성장 옵션이 있는 자산이 강해집니다. 이 메타플래닛의 우선주 설계는 이 둘을 동시에 겨냥하는 흔적이 있다는 거고, A종은 금리 지표를 참조하는 방식으로서 또 수익형 수요를 겨냥하고요. B종은 배당 빈도를 조정하면서 해외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통주는 여전히 상승 옵션을 남겨둡니다. 하나의 회사 안에서 서로 다른 돈의 취향을 동시에 붙잡고자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구조가 비트코인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다음 단계는 누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사느냐, 이게 바로 된다는 거고, ETF만 있는 세상이랑 ETF에 대해서 우선주, ADR, 구조화 상품이 같이 존재하는 세상,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 전자는 현물 매수 압력에 더 직접 연결이 되고, 또 후자는 노출을 나누고 포장하는 방식이 많아집니다. 이 겉으로 안정돼 보일 수 있겠지만요, 충격이 오면은 여러 가지 포장이 동시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변화를 호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단순화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이 자본시장 상품으로 더 깊게 편입될수록 이 변동성의 성격이 바뀐다, 이런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를 한 문장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 메타플래닛의 배당형 우선주 이슈는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만든 뉴스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더 살 수 있게 만드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살 수 있게는 개인의 지갑이 아니라 기관의 규정과 자본시장의 문법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 이 기관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습니다. 배당 우선주라는 증권의 옷을 입혀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이해하시면은 다음 뉴스가 나오더라도 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가격보다 구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해요. 투자의 기적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메타플래닛의 복잡한 행보들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에요. 이 야생에 있던 비트코인을 제도권의 언어로 번역해서 거대 자본이 들어올 길을 닦는 이 치밀한 생존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중은 당장의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겠지만요, 현명한 투자자는 그 이변에 깔린 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봅니다. 화려한 공시 뒤에 숨겨진 자본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눈, 그것이야말로 거친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먼저 읽어내는 해안으로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결국에 돌고 돌기 때문에 반등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주지 않으면 욕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시장이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하죠. 지금은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반등 나오고 또 순간적인 급등과 함께 불장 분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은 미리 이 정도 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세워두었던 계획이 눈앞의 상승에 흔들려가지고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더 가겠지, 이번에는 다를지 모른다, 이런 욕심들이 고개를 드는 순간 이 분할 매도 계획은 사라지면서 현금 비중은 끝내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상승장이 왔을 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하고 힘들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 얼마만큼 매도를 할지,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어떻게 쌓아갈지, 이걸 지금 정해두지 않으면은 불장이 왔을 때는 절대로 냉정해질 수가 없어요. 이 하락장일 때는 수익 실현과 매도에 대한 계획은 잘 세울 수 있어도요, 막상 상승장, 불장이 찾아오면 그 계획은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상승할 거란 생각이 너무 크게 들기 때문인데요. 가장 효율적인 매매 방법은
오히려 편한 게 내가 생각한 단기 고점의 적당 비중을 미리미리 걸어두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또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더 올라갈까봐 못 파는 아쉬운 실수들은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분할 익절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수 타점이 찾아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업비트 비썸으로 목표 타점 걸어놓고 또 조금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안내드리는 이유도요.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반등장에서 수익을 지키는 사람은 그 순간 판단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계획을 끌어놓은 사람입니다. 이 시장은 다시 돌고 돌고요. 또 기회는 또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흘려보낼지 지금 이 순간에 준비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에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은요.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리고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